안녕하세요. 글라입니다. 오늘은 이 책이죠. 유명한 책인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비판입니다. 이번 토론 모임에서 이 책을 토론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되게 여러 번 읽은 책이고 나름대로 그때는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감상이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되게 싫어졌죠. 이 책은 굉장히 뭉툭하고 감정적인 그리고 되게 미흡한 책이었다고 저는 이제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되게 길게 정리해 놓습니다. 먼저 비판하기 전에 이 책의 내용부터 한번 요약을 해보죠. 제 주관적 해석이 많이 들어간 요약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다정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프렌들리니스라는 원어를 그대로 쓸 거예요. 이유는 후술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렌들리니스라는 이 성격적 특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인류의 생존이 도움이 됐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에요. 첫 번째는 집단 내층이죠. 호모사피엔스가 자기 구성원 중에서 이 성향이 있는 개체를 더 많이 선택을 하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전체가 점점 이 프렌들리니스한 종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집단 바깥의 층이에요. 프렌들리니스하게 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멸종하고 이제 인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특징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더 프렌들리니스하니까 더 많은 집단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책의 원제, The Survival of the Friendliest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냥 표현 그대로 가장 프렌들리니스트한 얘들이 살아남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여기서만 멈추진 않는데 이 프렌들리니스가 되게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되게 강조해요. 특히 2부에서는 그 강조 그리고 그 해결책을 계속 제시하는데 집중하죠. 이 프렌들리니스트라는 거는 그 내 집단을 선호하고 외 집단의 적대적인 성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매우 위험하죠. 학살을 가능케 하는 심리 구조고 사실 거의 모든 종류의 학살이 이 심리 영향을 이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이제 특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부부터 비판을 해보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 가장 부정하는 부분은 이 개념 혼재예요. 이 책은 이 프렌들리니스라는 한 가지 단어에 굉장히 많은 심리적 특성을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를 쑤셔 넣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특히 1부에서는 이게 너무 심한데 자기한테 좋아 보이는, 작가한테 좋아 보이는 모든 특성을 이 단어에 그냥 마구잡이를 쑤셔 넣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단어를 쓰고 이때는 저 단어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의미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논의가 되게 편한 대로 이어지죠. 이런 부분은 정말 학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제가 억지로 다정함이라는 단어를 아니라 그 프렌들리스라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 다정함이란 번역어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뭐 첫 번째로는 그 내 집단을 사랑하고 외 집단의 적대적인 성향에 잘 어울리지도 않지만은 사실 그보다는 작가가 이 단어에 너무 많은 의미를 쑤셔 넣었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한번 뭐가 그렇게 섞여 있길래 그러냐라고 한번 물어보죠. 첫 번째, 개방성과 폐쇄성의 혼재예요. 이게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잘못입니다. 이 책 전체를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1부에서는 작가의 프렌들리니스는 개방성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은 여우 실험인데 막 사람들한테 친화력 있는 여우를 계속 교배를 했더니 굉장히 친화력이 높은 여우를 만들었다. 라는 그 실험이거든. 이 실험은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대단한 실험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가는 이제 보노보도 이런 친화력이 있다. 개도 친화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가면서 호모사피엔스도 그 친화력 있는 개체들이 점점 살아남아서 스스로를 더 친화력 있는 그런 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을 자기 가축화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친화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잡스럽긴 한데 관용도 의미하고요. 개방성인데 특히 외 집단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것을 의미하고 포용력도 의미하고 친절함도 의미하고 친화력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까지 의미해요. 여기에서는 확실히 낯선 사람, 낯선 종에게도 경계심 없이 마음을 여는 이런 특성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1부의 프렌들리스는 개방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2부에서는 의미가 갑자기 많이 달라져요. 2부는 여기에서는 이제 폐쇄성, 내 집단에게 끌리고 외 집단에게 적대적인 성향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도 개방성과는 거리가 있죠. 이게 단순히 폐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감정이에요. 이 사람이 내 편이고 내 가족이고 내 친지고 그러면은 되게 일단 마음이 들죠. 되게 선호를 하죠.
하지만 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고 외 집단이다 그러면은 적대는 안 해도 일단은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외를 구분하고 각자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으로 다가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2부에서 말하는 프렌들리니스의 정의입니다. 만약 작가가 1부에서처럼 개방성만을 그 의미를 사용했다면은 다정이란 단어가 적절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제 2부에서는 폐쇄성을 의미하고 이런 상황에서 개방성과 폐쇄성은 너무 다른 특성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둘을 하나로 엮으면 안 될 정도로 달라요. 심지어 이거는 상충되는 감정과 성격적 특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혼재가 가장 치명적으로 이 책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혼재는 인간 친화성과 동종 친화성이에요. 이 작가가 이상하게 실험을 해석하고 있는데 여우 실험에가 선별된 여우는 인간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여우였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 친화성이지. 만약 그런 여우가 정말로 같은 여우한테도 친화적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개에 대한 친화성도 마찬가지고요. 즉 동종 친화성과 타종 친화성은 상당히 다른 특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을 좋아하는 모습은 인간에게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하지만은 그런 친구가 다른 동종한테는 되게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골든 리트리버를 보죠. 골든 리트리버는 확실히 그 유전적으로 교배 결과이긴 하지만은 인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특성을 공유합니다. 하지만은 골든 리트리버가 같은 개들한테 그런 호감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타종에 대한 친화성, 특히 인간에 대한 친화성과 반대로 동종에 대한 친화성은 서로 다른 특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호모사피엔스가 동종 친화성이 아니라 타종 친화성을 기준으로 자기 종 스스로를 가축화했을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보다 다른 동물을 더 좋아하는 그런 개체가 계속해서 선멸됐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러한 혼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지시 해석 능력과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의 혼재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인간의 손가락짓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동물을 되게 많이 실험을 해요. 뭐 많이는 아니고 그냥 개 보노보 정도 실험을 하고 있죠. 이걸 지시 실험이라고 하죠. 이 지시 실험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작가가 부여하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실험을 통과하면 마음이론, 그러니까 타자가 자신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능력, 굉장히 고도의 인지 능력이죠. 마음이론이 있다는 것,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는 것, 단연과 친화력이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정의 내려요. 즉 지시 실험을 통과했느냐 여부는 프렌들리니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와 똑같은 거죠. 너무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실험 자체는 이렇게 무거운 주장들을 버텨낼 만큼 튼튼하지가 못해요. 너무 약하죠. 지시 실험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보통 침팬지인데 이 작가는 침팬지가 공격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자기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데 침팬지를 되게 싫어합니다. 침팬지한테 협력적 유통 능력이 없다고 거의 단언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침팬지는 현재까지 인류를 제외하고 마음이론이 있다는 게 밝혀진 진짜 몇 안 되는 종 중 하나예요. 이 작가도 여기서 인정을 하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까지 알았다. 침팬지는 협력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둘을 동시에 하기는 힘들어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협력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데 그 둘은 동시에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명료한 말은 책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작가는 침팬지한테는 협력적 의사소통이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침팬지의 마음에는 이 능력이 없다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좀 비판해보죠. 일단 침팬지한테 왜 이렇게 엄격한가? 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침팬지 같은 경우는 진짜 고도로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해요. 특히나 이 친구들이 집단 사냥을 하는 거는 놀라울 정도예요. 말도 거의 하지 않는데 그 열대 우림에서 되게 빠르고 신속하게 자신 역할을 나눠 사냥을 하거든요. 전쟁 비슷한 것도 하죠. 그런데 이 작가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침팬지들은 1차 시도에는 바로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한 그룹을 해체시키고 다시 하니까 힘들어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협력적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1차 시도도 성공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다른 동물한테도 적용했을 것 같지가 않아.
두 번째로 보노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지금 마음이론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섬세한 마음의 인지 능력이거든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단순한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한 그 동물 종이 자신의 의지로 의식적으로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실험을 통해서는 인정할 수 있거든요. 작가는 보노보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 실험을 하지 않아요. 언급도 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 실험 자체가 매우 작가를 곤혹스럽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노보는 착한 동물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보노보가 만약 거짓말을 못한다면은 걔는 마음이론이 없다는 얘기고, 보노보가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은 보노보가 상대를 기만하고 속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것도 이미지에 깨지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거짓말 실험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동물 실험이라는 건 측정 방식에 따라서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침팬지는 협력적인 사냥을 하죠. 보노보는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적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실험 설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작가는 침팬지는 친화성과 관용이 없고 보노보는 있다. 이 주장을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시 실험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인간의 손짓을 이해한다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 수 있죠. 하지만은 침팬지가 인간의 손짓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다른 침팬지, 동료 침팬지의 손짓을 이해 못했을까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 침팬지는 같은 무리 구성원의 제시를 매우 확실하게 파악하거든요. 이는 앞서 지적했던 타종 친화성과 동종 친화성이 정말 같은가? 라는 질문과 맥락이 되게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동물들은 인간의 손가락을 이해하느냐와 상관없이 동종의 그 제스처는 되게 빠르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손가락을 이해했느냐 마느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 실험을 통과했다고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느냐라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발레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앵무새인데 지시 실험은 통과하는데 반대로 협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종이 있을 수 있어요. 앵무새는 너무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과도 친화적이기 때문에 지시 실험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안 해봐서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앵무새는 단서성, 그러니까 혼자 사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얘한테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일단 무리동물이 아니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유인원, 원숭이, 영장류, 돌고래, 까마귀, 문어 이렇게 좀 지능이 높다 싶은 애들이 만약에 인간의 손가락질 실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걔네들이 무조건 다 협력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엔 단서성 동물도 있을 테니까. 즉 인간 손가락을 해석하는지 여부는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혹은 프렌들리니스 능력과 거의 아무 상관도 없다. 혹은 너무 그거를 있다고 입증하기엔 너무 미약한 실험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개념 문제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개념 문제 개방성, 타종 친화성, 동종 친화성, 지시 실험의 통과, 마음이론, 협력적 커뮤니케이션 이 모든 개념들이 프렌들리니스라는 단어 하나에 다 쑤셔 넣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로 맞는 접착제가 돼요. 왜냐하면 서로 상관없는 개념들이 이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제멋대로 동일시되고 제멋대로 논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학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가축화에 대해서 비판해보죠. 자기 가축화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입니다. 일단 한번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가는 여우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에게 친화적인 여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발견해내요. 그리고 가축화는 즉 프렌들리니스의 탑재다라는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 늑대는 인간에게 친화적인 개체들끼리만, 지들끼리만 인간의 손길을 안 닿고 교배를 해서 자기 가축화를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개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인간 없이 자기들끼리 자기 가축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동물로 보노보를 뽑아요. 보노보는 인간 없이도 집단 내에서 친화적인, 관대한, 포용력 있는 개체들끼리만 그 교배를 했거나 그런 개체들이 생존에 유리했다고 작가도 봅니다. 그래서 자기 가축화돼서 이렇게 친화적인 종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인간도 그렇게 스스로를 가축화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가축화 논리인데 하나하나 뜯어보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늑대의 자기 가축화. 늑대의 자기 가축화에 대해서 작가의 주장은 이
쪽에 되게 짧게밖에 없어요.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똥은 영양가가 풍부하다. 똥을 먹는 늑대들은 번식상에 이점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끼리 짝짓기를 했을 것이다. 친화력 좋은 늑대, 즉 똥 먹는 늑대와 겁 많은 늑대, 똥을 안 먹는 늑대의 유전자 이동 빈도는 감소했을 것이다.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 없이 늑대는 친화력 좋은 새로운 종, 즉 개로 진화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피셜 망상입니까? 너무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군요 라고 밖에는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걸 책으로 썼다는 게 놀랍습니다. 똥을 먹는 늑대가 번식상에 이점이 있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런 고고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끼리 짝짓기를 했을 것이다. 똥을 먹는 늑대들끼리만 짝짓기를 해서 유전자 이동의 빈도가 감소했을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무리 생활하는 종에서 이런 유전자 이동의 빈도가 감소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설이고, 이거를 입증하려면 정말로 복잡한 유전적 증거들이 필요해요. 고고학적 증거와 유전적 증거들이 동시에 갖춰져야 될 겁니다. 아마 이건 입증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현실에 있었다는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가 됐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더 이상 반박을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자, 다음은 보노보의 자기 가축화입니다. 이 사람 보노보를 정말 좋아해요. 늑대는 똥 때문에 자기 가축화를 했다고 쳐요. 근데 그것도 인간 주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보노보는 어떻게 인간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 가축화를 했을까? 이 논리를 짜는 게 이 3장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지적해야 될 거는 이 장에서 늑대한테 프렌들리스하다는 거는 단순히 인간 친화성 혹은 단순히 인간의 똥을 먹을 정도로 용기가 있다. 이 정도 의미로 사용했거든요. 작가의 망상 속에서 선별된 늑대의 그 성격적 특징은 그게 다예요. 근데 바로 다음 장에서 그 프렌들리니스라는 단어는 관대함을 추가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친화력이라는 단어 추가로 의미해요. 심지어는 무리 외부에 대한 개방성까지 추가로 의미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개념들이 이렇게 장이 넘어갈 때마다 똑같은 글자 속에서 마구잡이로 작가 편한 대로 바뀌어요. 작가는 보노보가 인간 없이도 자기 가축화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뭐 이미 아까 봤듯이 늑대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작가의 망상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근거가 없는 일이죠. 이게 자기 가축화가 될 거면은 되게 친화력이 높은 개체가 보노보들 사이에서 생존 확률이 높거나 번식 확률이 높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당 부분이 되게 짧게 98페이지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암컷의 승리는 완전해서 수컷이 암컷을 만나는 방법은 어머니를 통하는 것이다. 보노보는 자신의 엄마에게 의지해서 암컷 친구로 소개받는다. 암컷에게 친하게 지내는 이 방식은 성공적인 번식 전략이어서 번식에 가장 성공한 수컷 보노보는 번식을 가장 성공한 침팬지 수컷 우두머리보다도 더 많은 후손을 얻는다. 이는 암컷의 다정한 수컷 선호가 다정한 사회의 진화를 이야기하는 선택합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이것도 과학적 입증이라고는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해보죠. 근본적으로 보노보 사회에서 교배 선택합이 존재하지 않아요. 보노보는 인사 대신에 섹스를 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룹 내에서 섹스를 하지 못하는 게 진짜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도태나 성선택이 잘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문화권 내에서 그 번식 기회나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배 선택합이 보노보란 종에서 있다는 것도 특히 종 내에서 있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엄마를 통해서 암컷을 소개받는 게 진짜 이게 프렌들리니스라는 특징이냐? 이게 작가는 되게 당연한 것처럼 가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개념을 이어버리는데 실제로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만약 침팬지가 있으면 권력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보노보의 수컷이 선택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수컷의 그 성품이 아니라 엄마의 지위였어요. 보노보 수컷이 엄마를 통해서 암컷을 소개받는 이유도 엄마의 지위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프렌들리니스와는 거의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권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암컷이 프렌들리니스한 수컷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역도참이란 얘기는 또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역설적으로 암컷에게 프렌들리니스함이 진화할 어떠한 선택합이 없다고 봐야 돼요. 도리어 수컷에게 있는 상황이죠. 이건 얼마나 이상한 말이냐면 어떤 종의 수컷이 얌전한 암컷을 선호한다고 수컷까지 얌전해진다는 말과 똑같아요. 말도 안 되죠.
네 번째로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책에서 보면은 작가가 이 프렌들리니스를 탈권위적, 탈위계적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문장이 종종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급한 보노보의 사례는 너무나도 권위적이고 위계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례로 작가의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게 프렌들리니쌈에 대한 선택압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리고 이 논의와 완전히 무관하게 증거랍시고 제시하는 자료들이 다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 보노보가 매우 친화적이고 외집단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만 합니다. 호르몬 얘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근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종에서 흑발의 생존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 종에서 지금 흑발이 많지 않느냐 봐라 라고 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런 근거도 아니에요. 왜 그 이후로 흑발이 많아졌느냐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최악은 이제 작가는 보노보가 자기 가축화가 됐다는 걸 증명했다고 치고 그게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막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인간의 자기 가축화로 볼까요? 인간의 자기 가축화는 너무 얼토당토가 없습니다. 한번 보죠. 사람이 인지 능력을 갖게 된 이유가 자기 가축화 때문이라는 가설이 더욱더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어쨌거나 우리가 밝혀야 하는 유형의 인지 기능은 개와 보노보에서 발견한 협력적 의사소통 기술의 진화다. 다행히 현재 우리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사람의 진화 과정에 대한 지식과 신경과학 연구가 충분히 진보한 상태다. 전부 다 틀린 소리입니다. 왜냐면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예요.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제 4장, 5장 전체에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한테 이런 인지 능력이 있다 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얘가 증명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한테는 그런 고도의 인지 능력이 당연히 있지. 그리고 이런저런 특성도 있지. 근데 왜 그런 특성이 얻어졌느냐? 그게 어떻게 특성을 얻었느냐? 작가가 주장하는 프렌들리니스란 특징 때문이냐? 정말로 자기 가축화가 일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근거들이에요. 이 파트에 대해서는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우 실험 위에 개의 가설을 덧붙이고 그 위에 보노보 가설을 덧붙이고 그 위에 인간의 가설을 덧붙인 거예요. 가상 역사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거죠. 결국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 이론은 여우 실험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떠올린 망상에 그럴싸한 자료들을 마구자를 붙여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보노보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그냥 첨언처럼 얘기해보죠. 덧붙임이에요. 사람들이, 특히 학자들이 보노보를 굉장히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갈 수 있었으나 가지 못했던 평화적인 이상종 이라는 느낌을 많이 서술하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노보가 워낙 특이하긴 하거든. 하지만 저는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성급하다고. 왜냐하면 보노보가 너무 특수하거든요. 첫 번째로 보노보의 서식지가 너무 협소하고 개체수가 너무 작아요. 걔네들이 콩고강 남부 특정 열대우림 분지에서만 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되게 좁은 데서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200만 년 전쯤에 콩고강이 형성되면서 일단은 침팬지 무리가 남북으로 쪼개진 것 같아요. 남쪽의 침팬지가 독자적인 진화를 하면서 분화된 게 보노보 같거든요. 이 침팬지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교류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체수는 한 1에서 많아서 5만 마리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서식지가 위협받기도 전에 되게 그들은 위태로운 멸종위기 종, 되게 조그만 구역에 있는 특수종이었다는 거죠. 참고로 침팬지는 아프리카 22개국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환경에 번성하는 총 개체수 약 30만 마리로 추정되는 나름대로 성공한 종입니다. 두 번째로 보노보의 식성을 얘기를 해야 돼요. 보노보가 초식성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침팬지는 육식을 하거든요. 잡식성이지만. 그래서 보노보는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열대우림이 그냥 먹을 거 천지는 그런 천국이야. 이런 상황에서 사냥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특징이 아마도 보노보의 독특한 암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노보는 모계사회고 암컷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냥이 제거됐다는 것. 그게 흥미로운 특징이죠. 제 생각에 보노보의 여러 독특한 생태를 분석할 때 이 초식성이라는 특징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보노보가 너무 극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되게 덜 진행됐습니다. 침팬지는 상당히 많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보노보는 잘 몰라요, 우리가. 특히 콩고의 정치적 불안이 이루어지면서 연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여튼
그러니까 보노보를 너무 그렇게 대단한 존재 취급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의 유전적 가능성 정도로만 보면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1부 마지막. 정말 다정한 거에 살아남았나? 좋아요. 위에 있는 논지들은 다 그냥 다 그렇다고 칩시다. 상관없다. 너무 꼼꼼한 비판이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핵심 주장은 그래도 그럴싸해 보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집단 내 선별입니다. 작가는 호모사피엔스 종의 집단 내에서 프렌들리니스한 개체가 계속해서 살아남았을 거라는 가정을 해요. 그래야 자기 가축화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성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문장이 있거든요. 암컷이 이런 수컷을 선호했다. 다정한 수컷이 더 많은 번식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하는 게 좀 짜증스럽긴 한데 제가 읽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보노보한테 지적했듯이 아마 호모사피엔스한테는 이런 종류의 성선택압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러려면은 암컷이든 수컷이든 특히 암컷이겠죠? 섹스 거부권이 있어야 합니다. 즉 프렌들리니스한 개체만 섹스하고 나머지에게는 섹스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냥 무리 생활을 했고 난교를 했을 거로 추정돼요. 1부 1처, 아버지의 탄생, 이거는 굉장히 후대의 얘기로 보거든요. 한마디로 그 그룹 내에서 교류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발전기의 침팬지 암컷은 무리 내 모든 수컷과 수백 번의 섹스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전자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침팬지 무리 새끼들의 아비는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전자 검식 결과. 호모사피엔스의 성문화도 비슷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좀 재밌는 간접적 증거도 있죠. 현재 인간의 정자에는 되게 다양한 역할을 가진 정자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단일한 정자가 아닙니다. 막 미친 듯이 난자를 향해 가는 정자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역할이 뒤에 오는 정자의 길목을 막는 그런 정자도 있어요. 이런 정자가 왜 진화했느냐? 다음에 들어오는 다른 수컷의 정자를 막기 위해서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호모사피엔스가 계속해서 한 번의 섹스를 하면 두 번째 곧바로 다른 수컷과의 섹스를 하는 그런 난교 성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진화가 이루어졌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선택만 가지고는 이 프렌들리니스가 진화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어떤 선택압이 작동한다면은 제 생각에 그거는 속간내기를 통해서 가능했을 겁니다. 즉 개체 사례죠. 발견된 모든 원시 부족과 현재까지 사회도 그렇고요. 모두 항상 개체 사례의 문화가 있습니다. 뭐 사형제도도 있겠지만은 그냥 원시 부족에서도 뭔가 이 사회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 개체는 되게 빠르게 죽여버리거나 추방하거나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죠.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엄격한 그 처벌 규칙들이죠. 제 생각엔 이게 성선택보다 확실히 강하게 어떤 특정한 사회성을 선별했을 겁니다. 강하고 약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성선택은 없었을 거고 오직 속간내기만이 호모사피엔스 내의 유일한 집단 내부의 선택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가는 이런 속간내기의 가능성을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프렌들리니스를 개방성으로 봅시다. 친화력, 관대한 포용력. 이러한 개방성이 동료를 죽이는 동족 살해를 통해 진화했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반대로 폐쇄성으로 이해를 해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폐쇄성이란 거는 자기 집단 내부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속간에겐 자기 집단 내부의 구성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모순이죠. 즉 속간내기라는 메커니즘은 이 책의 이론 어디에다가도 끼워 넣을 수가 없는 선택학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생략됐죠. 하지만은 난교하는 무리짐승이었던 호모사피엔스가 가능한 선택압은 이 속간내기 외에는 없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프렌들리니스를 개방성이 아니라 폐쇄성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능력 아닌가,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종류의 사회를 이루는 포유류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애초에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사회적 동물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자기 가축화, 친화력, 개방성, 마음이론, 뭐 인간 손짓을 해석하는 능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능력이 싹 다 없어도 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는 능력은 너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포유류도 아니고 어류한테도 있어요. 이게 개체 내에서 선택이 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호모사피엔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그 이전, 영장류 이전, 심지어 어쩌면은 포유류 이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즉, 작가의 이론과는 잘 맞지 않는 거죠. 이러한 혼란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러한 온갖 개념을 그 단어 하나에 다 쑤셔박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또 반대로 2부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분명하게 그 프렌들리니스는 내 집단 친화성이다 라고 정확히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상충이 엄청 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집단 외 승리, 즉 우리 인류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멸종시킬 수 있었던 힘, 이거는 뭐냐? 그거는 되게 뚜렷하게 머리수였어요. 여러 가지 유적을 살펴본 결과 네안데르탈린은 지능, 육체 모든 면에서 호모사피엔스보다 좀 강했던 것 같거든요. 우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걔네들은 최대 규모가 10마리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호모사피엔스 유적은 10에서 최대 150마리 정도의 무리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그룹 대 그룹으로 부딪히면은 쪽수가 너무 많아요. 호모사피엔스가.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이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머리수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인류 승리에 대한 질문은 인류가 어떻게 150마리나 되는 그룹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쪽수가 많아지면 유리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 쪽수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작가는 프렌들리니스가 바로 그 핵심 특징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150마리 이상의 어떤 그룹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뭐 이거는 확실히 설득력이 있죠. 네, 확실히 설득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곰곰이 따져보면 이것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프렌들리니스를 개방성으로 이해해도 폐쇄성으로 이해해도 이게 대충의 설득력은 가지거든요. 다만 타 집단에 대한 개방성만큼은 잘 설명 안 되긴 하는데 뭐 일단 한번 비판 시작해보죠. 일단 우리가 150명 이하인 경우로 생각해봅시다. 150명 이하 네안데르탈린은 일단 머릿속에 지워버립시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인원과 영장류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죠. 호모사피엔스가 최대 150명을 무리를 지었다면은 침팬지가 150명 가능하고 보노보 50마리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맨드릴이 200마리, 일시적으로는 1300마리, 갤라다 게비오는 20마리지만은 특정 시기에는 1200마리까지 무리를 짓습니다. 망토게비오는 800마리까지, 마카코 원숭이도 200마리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호모사피엔스만 150마리의 집단을 형성한 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유인원, 영장류들도 이 정도 규모는 갖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들은 당연히 내외 집단을 분명히 구분하고 자신들만의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 서열 구조,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프렌들리니스가 내 집단 친화성이라면은 이들은 모두 이걸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 호모사피엔스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50마리 이하의 무리를 짓는 것이 그렇게까지 대단해 보이지는 않다는 거죠. 즉, 인간의 승리를 가져다 준 특유의 프렌들리니스는 뭔가 달라야 돼요. 내 집단 친화성은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게 있었느냐? 여기서부터는 되게 좀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단 150마리 이상, 여기서 150명은 덤바의 수인데 그 덤바는 얼굴이나 이름을 아는 지인의 최대 폭이 100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류는 이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작가가 지적하는 건 바로 개방성입니다. 이게 외집단 친화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길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자신과 같은 집단이란 정체성을 구성하는지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 가소성이 사회규범의 출현에 결정적이다. 이 사회규범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일가 친척 이외의 사람까지 포용하여 같은 집단을 정의 내릴 수 있다. 이것이 집단 내 타인이다. 이들을 만나서 집단 내 타인과 친구가 됨으로써 우리는 진화 적합도를 상승시켰다.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그들과 협력할 줄 아는 우리 총의 고유한 능력을 가진 혁신가가 수백만 명을 확산되면서 문화적 혁신이 한층 더 강화된 것처럼 말이다. 우리 종에서 집단 내 타인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출현한 것은 8만 년 전 중기 구석기로 이 시기 이후에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 밀도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이웃 집단에 받아들여지고 집단을 초월해 가족으로 결속하게 하는 이런 수준의 포용력은 다른 영장류에 대해서는 관찰된 바가 없다. 이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개체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 구분선이 사회적 인식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작동하기에 도움이 주는 게 사회적 규범이고요. 사회적 규범을 공유하면은 낯선 사람이라도 같은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집단 내 타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내 타인에게 어떤 우호감을 느낄 수 있고 가족처럼 결속되고 그래서 무리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인류가 승리했다.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죠.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건 이게 현재 우리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낯선 사람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족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에 나가면 그런 게 심하죠. 이민 갔거나. 이런 현실의 예로 적용을 하면은 이 논리가 다 그럴싸하게 맞아 보이거든요. 사실 노골적으로 하면 특히 작가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적용은 훨씬 더 잘 맞아요. 미국에서는 집단 내 타인이라는 그룹이 아주 많거든. 현대 미국에 적합한 관점이죠. 하지만 진짜로 그랬을까? 이걸 따져봅시다. 이거는 작가가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도 그랬으리라 아주 느슨하게 추측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실제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첫 번째, 고인류학적 연구 결과와 상당히 달라요. 작가는 말하죠. 8만 년 전 집단 내 타인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출현했다. 자, 아까 봤듯이 집단 내 타인이라는 범주가 새로 출현하려면 사회규범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사회규범이 있으려면 추상적 능력이 상당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인구 밀도도 높아졌다고 강조를 해요. 왜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뭉쳐야 되니까. 따져보죠. 첫 번째로 인구 밀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인류학적 증거에 따르면은 되게 특이하게도 8만 년에서 7만 년 사이가 인류가 대멸종 시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그 전까지는 30만 명 이렇게 쭉 수십만 년 동안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8만 년에서 7만 년 때 갑자기 이게 8만 마리 이하로 쫙 떨어져요. 이남에서만 조금 남고 싹 다 전멸한 거예요. 이게 인류학적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심지어 이게 유전자 조사 결과 현대인은 오직 3,000명, 이 순간에 3,000명의 후대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3,000마리만 살아남았다는 거지. 논의의 여지가 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대멸종 기간이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 작가가 지적한 이 8만 년 전, 7만 년 전은 인구 밀도는커녕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사라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급격히 감소한 인구는 굉장히 더디게 회복을 해서 약간 2만 년에서 3만 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겨우 30만 명으로 인구가 다시 이제 회복돼요. 물론 그 후에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제 30만 명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거든. 지금은 80억 명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인구 밀도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인구가 늘어난 거는 농업 이후, 그러니까 1만 년쯤은 돼야 됩니다. 그때 호모사피엔스가 500만 명이었거든? 그리고 순식간에 1000만 명이 돌파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인구 밀도라는 단어를 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추상능력, 사회교범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추상능력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걸 인류학에서는 인지혁명이라 부르는데 되게 논쟁의 여지가 많고 되게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예요. 여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근거는 블럼버스 황토석, 이 돌입니다. 남아프리카 블럼버스 동굴에서 발견됐고요. 옆에 돌 보면 빗금무늬가 쳐져 있죠? 이게 추상능력의 증거를 아는 겁니다. 약 7만 3천 년 전 유물이죠. 작가가 말한 시기와 좀 비슷해요. 다만 이 돌멩이에 빗금이 쳐진 것만 가지고 인간이 약간 사회규범 능력까지도 얻었고 그걸 통해서 집단 내 타인이란 분류도 새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제 생각에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얘기하는 집단 내 타인이 확실하게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유적인 있긴 있어요. 그게 좀 재밌어. 그 유적은 순기르 유적입니다. 이거죠. 러시아 순기르에서 무덤 하나가 발견됩니다. 한 남성과 두 소년이 묻혀있는 3인 무덤이었는데요. 시기는 약 3만 년 전으로 예측합니다. 작가의 얘기랑 많이 다르죠? 순리르 무덤에서는 매머드 상하 구슬이 수천 개가 발견돼요. 주인으로 보이는 성인 남성한테는 3,500개, 두 소년의 유골에는 7,500개나 되는 상하 구슬이 있었어요. 당시 기술로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게 수백 집단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봐요. 즉, 이 정도 규모의 집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작가가 말한 집단 내 타인이란 분류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 수천 명의 얼굴을 다 알 수가 없거든, 호모사피엔스가.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3만 년 전에 분명히 우리가 이 정도 규모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입증이 된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인류가 군집,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집단을 이루어 살았다는 유적은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무리수는 여전히 100명쯤이었고 1000명 있는 군집의 유골은 1만 년 이후 농업과 함께 조금씩 발굴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친구들은 3만 년 전에 이미 군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있었는데 1만 년이 될 때까지 군집을 이루진 않았다는 거죠. 좀 특이하죠? 자,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8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의 공동체는 커지는 게 아니라 멸종 직전까지 갔어요. 대멸종이에요. 두 번째, 인지혁명의 시기는 논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혁명이 정확히 말한 인지라는 단어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고요, 사실. 세 번째, 작가가 언급한 집단 내 타인을 만드는, 사회규범을 만드는 이러한 종류의 인지 능력은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은 3만 년 전쯤에 발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해당 인지 능력을 갖추고도 인류는 1만 년 전까지 거의 2만 년 이상 군집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죽어버린 개방성. 고고학적 증거는 넘어갑시다. 좋아. 틀리가 틀린 건 그렇다 칩시다. 고고학은 뭐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렇다면 작가의 핵심 논지는 이거잖아요. 결정적 시기에 발달한 능력이 프렌들리니스다. 그리고 이 프렌들리니스가 군집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유로 여기서 말하는 프렌들리니스는 개방성이에요. 폐쇄성으로는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집과 상관없거든. 그리고 그 개방성이라는 건 외집단에게도 다정하고 관대하고 포용적인 성품이 보노보나 친화력 높은 여우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 이 능력이 정말로 우리한테 있었으면은 인간종은 외집단도 가족같이 받아들였을 거고 그렇게 해서 군집이 가능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집단 내 타인이라는 개념이었던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친구. 그런데 내 집단인 친구.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현대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지. 자연계에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집단 내에 있으면 우리 편이고 집단 밖에 있으면 남이에요. 자연계에 이런 존재는 없어요. 침팬지는 보노보든 내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내 거고 다른 무리에 속해 있으면 남의 무리예요. 그래서 작가도 인류에게만 출연한 분류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개념이 필요했고 논리를 짜왔죠. 근데 그 논리란 게 뭡니까? 사회 규범을 공유함으로써 얼굴 모르는 사람도 내 집단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능력이에요. 즉,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는 선, 이 선을 조작해서 선을 움직여서 이제 내 집단으로 이제 포섭하는 거죠. 네,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럼 이제 개방성이란 거 어디 갔는데? 친화력, 외집단에 대한 포용력, 이딴 거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외집단을 추상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내 집단을 포섭할 수 있다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포용력이나 어떤 개방성 같은 건 아무 상관도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 속에서 일부에서 그렇게 말하던 개방성은 논리 내에서 사라졌고 죽어버린 거죠. 근데 더 나쁜 거는 이 사람이 개방성의 이미지만 끌고 온다는 겁니다. 이건 사기예요. 자, 보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 종에게 집중력인 친화력 선택에 진행됐다. 산모가 옥시토신이 가득 차면 다가오는 낯선 사람에게서 친절을 느낄 수 있고 우리와 같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설령 그들의 몸에 황토색 무늬가 있거나 해변이 나는 조가비 목걸이를 걸고 있더라 하더라도 2페이지 전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회 규범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일가 친척 외의 사람들까지 같은 집단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2페이지 후에는 옥시토신이 가득 차면 우리와 같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써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내 집단으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는 사회 집단, 여기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둘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작가 입장은 뭔가 하면 놀랍게도 혼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옥시토신을 엄마 콤 호르몬이라 불러요. 옥시토신은 누군가 자기 아기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 분노를 솟구치게 만드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쥐에 대한 실험도 그렇고 제가 하는 다른 실험도 그렇습니다. 옥시토신을 투여할 경우에는 그냥 마냥 사랑에 빠지거나 마냥 다정해지는 게 전혀 아니라 내 집단이라 판단한 사람에게 좀 더 끈끈해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즉 옥시토신은 개방성의 호르몬이 아니라 굉장히 폐쇄성의 호르몬에 가까웠죠. 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장이 생략됐을 뿐이다. 사회 규범이 공유되면은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옥시토신 분비되면은 같은 편 인지라는 논리 구조인 거지, 같은 편을 인지하면은 옥시토신 분비, 이런 논리 구조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죠. 작가가 말한 프렌들리니스는 인류 자체에 대한 친화력이다. 우리들은 상대방이 인간이기만 해도 친근감을 느끼는 종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든가 집단 내 타인이라는 개념, 이런 게 딱히 논리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막 좋아서 날뛰면서 군집을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프렌들리니스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2부 전체가 말이 안 돼요. 뭐 당연히 우리 상식과도 어울리지 않고요. 중요한 건 작가 논리에서 개방성이 죽었어요. 근데 개방성의 이미지만이 미련 많은 유령처럼 논리 사이를 떠돌며 온갖 모순, 억지, 감성적인 환상을 자아내면서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의 논리 속에서 개방성은 정말로 진짜로 죽었기 때문에 2부에서는 이제 그 흔적도 못 찾아요. 2부에선 작가는 이제 이 끔찍한 폐쇄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만 몰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 최초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죠. 인류의 무리수를 증가시켜준 요인은 개방성도 폐쇄성도 아니에요. 폐쇄성은 호모사피엔스에만 공유한 특징이 아니고 개방성은 이 이론에서 아예 제거됐기 때문이죠. 1부 비판의 마지막, 대안가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어설픈 이론이라도 지 혼자만 서 있으면 그럴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대안가설이 서 있으면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제 주장은 이래요. 폐쇄성은 본래 있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나누고 행동방식 적자를 바꾸는 거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리동물한테 발견된다. 그때 그 동물들이 내 집단에게 뭐 친근감이라든가 좋아 죽겠다, 뭐 이러한 다정한 느낌, 이런 걸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모든 무리동물이 내 집단에겐 호의적이고 외 집단에는 좀 경계심을 보이죠. 자, 이거는 그냥 깔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유인원으로 오기 전에도 이미 깔고 있다고 칩시다. 결정적 능력은 바로 추상 능력이다. 이건 학계의 정론이에요. 뭐 벽화, 장식품, 무덤 매장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가 어떤 추상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추상 능력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얻어졌느냐,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인류학계에서 이게 논쟁이 격심합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제 친화력, 개방성, 이게 이 추상 능력을 만들어냈거나 진화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눈치지만 명료하게 말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건 진짜 너무 강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려면 아마 완전히 다른 책을 새로 써야 될 겁니다. 게다가 그는 내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사회 규범 자체가 추상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반대라서 친화력이 곧 그 추상 능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 거는 이 추상 능력이 개방성과 폐쇄성과는 꽤 다르다는 거죠. 도리어 이 추상 능력 덕분에 우리가 아는 얼굴 이상을 내 집단으로 포섭할 수 있게 된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인류는 군집을 피했다. 제 생각에 순기류 유적을 봤을 때 인류는 이미 35,000년 전에 이미 군집 가능한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 규범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순기류 유적을 만들었던 부족은 100말 이하의 그 부족으로 찢어져서 살다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상위 거대한 공동체의 일부라는 정체성 공유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만나가지고 축제를 한다든가 장례를 한다든가 제례를 한다든가 그랬던 것처럼 보여요. 즉 이들은 군집이 아니라 부족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150명 이하를. 왜 그랬던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군집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사냥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150명 정도면은 이제 사냥 가능한 개체가 약 70명 정도 될 거거든요. 얘네들이 사냥 도구도 갖추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자연계에 천적이 없어요. 매머드를 포함해서 어떠한 동물도 다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사람 부족 숫자가 많아지면은 사냥의 효율이 떨어지고 분배에 또 더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은 150명 이상 되면은 이제 집단 내에 모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때는 확실히 작가가 말한 집단 내 타인, 공통 서사를 공유하고 있는 이런 분류가 따로 필요해지거든요. 한국인이란 정체성, 뭐 이런 거 말이죠. 저는 여기서 중간 집단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어요. 내 집단도 아니고 외 집단도 아니고 그 중간에 사회적인 망으로 구성된 중간 집단. 이건 집단의 탄이라 표현한 거와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추상 능력을 통해서 중간 집단이란 범주를 새로 획득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외 집단이 아닌 자, 같은 성씨, 뭐 같은 동네, 같은 민족, 같은 국가, 같은 취미, 같은 사상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지점입니다. 중간 집단이 불편하다는 점이에요. 중간 집단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그 자연적인 내 집단과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단은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우리한테 새겨져 있어요. 우린 아는 얼굴이 훨씬 더 친근해요. 이거는 생물학적 기반이 단단하게 받쳐져 있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변경하기 힘든 심리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중간 집단은 추상 능력을 통해서 이 심리 메커니즘을 응용해서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공동체죠. 상당히 유연하고 어떤 면에서 연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중간 집단을 위해서 외 집단을 공격하는 건 쉬워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학살을 하는 거 쉽지. 난 독일이니까 유태인을 죽이는 거 쉽지. 근데 중간 집단을 위해서 내 집단을 희생시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대의를 위해서 수만 명을 학살하는 건 쉽다 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인다? 내 아내를 죽인다? 내가 독일이니까 내 아내가 유태인인데 유태인이 내 아내를 죽인다? 이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은 이 중간 집단에 있는 메커니즘이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간 집단은 거추장스럽고 위험해요. 그러므로 군집도 귀찮고 위험합니다. 군집은 좋지 않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분쟁만 많아지지. 아는 사람들끼리 100명 이하로 끼리끼리 사이좋게 모여 살 수만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2만 년, 3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가 군집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군집을 이뤘는가? 인류세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대멸종입니다. 화석 기록상 1만 년 전부터 지구상의 생물종이 그야말로 쫙 멸종해버립니다. 그 어느 대멸종 순간보다 더 빠르게, 페름기보다 더 빠르게 멸종해요. 근데 이 멸종의 특이점은 대형 포유류부터 철저하게 멸종했다는 뜻인데 이 모든 멸종은 호모사피엔스 이동 경로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범인은 호모사피엔스예요. 호모사피엔스는 모든 대형 포유를 깡그리 먹어치우면서 지구로 쫙쫙쫙 퍼져나갔어요. 인류가 군집을 이루기 시작한 시점이 대충 1만 년 전, 그리고 농업을 시작한 것도 1만 년 전, 그리고 대형 포유류가 멸종한 것도 1만 년 전이에요. 한마디로 식량 부족 때문에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군집이 가능해져서 정치적 능력을 획득해서 막 1000명 이상의 집단을 이룰 수 있는 게 가능해져서 농업이 시작된 게 아니라 농업을 해야 되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군집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싫은데도. 농업은 유발 하라리가 지적했듯이 수렵 채집보다 여러모로 아주 고통스럽고 효율도 나빠요. 근데 농업을 해야만 했겠죠. 왜냐? 짐승을 지들이 다 잡아먹었으니까. 원래 다른 동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굶어 죽을 겁니다. 개체수가 줄어들겠지. 하지만 인간은 너무 똑똑했고 농업이라는 더 많이 고통스럽고 더 많이 불행해지지만은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수렵 채집을 고집하는 부족은 죽었을 것이고 농업을 일부러 시도한 부족은 살아남았겠죠. 그렇다면 결론으로 가보죠. 다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정함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폐쇄성 말이죠. 그 결정적인 시기부터 호모사피엔스는 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는 저는 이게 자연 선택이 멈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무리 생활하는 다른 동물을 한번 살펴보죠. 물고기, 새떼, 레밍, 개미. 이 친구들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무리 생활에 특화된 완전한 일체화를 보여줘. 진사회성 곤충 같은 건 정말 놀랍죠? 벌거숭이 두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일체화, 무리 생활을 하는 일체화에 대한 그러한 심리적 기반 혹은 생물학적 기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권위의 복종이나 군적 흉내 같은 거 보면 있긴 있는데 개개인의 지능과 개성이 너무 높아가 개미 같은 일체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인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나 매스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체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능의 무서운 점이겠죠? 또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인간의 심리는 여전히 부족 생활에 맞춰져 있어요. 150명 내외로 우리가 이걸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지. 여기서 군집이 되려면 다른 동물이라면 새로운 메커니즘이 진화돼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능으로 기존에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응용만으로 이 모든 걸 처리했어요. 그렇게 해서 군집을 이루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 완벽할 수가 없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 사회에 맞춰져 있거든요. 당연히 긴장감과 불편함을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중간 집단이란 것은 자신의 내 집단과 계속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도 모르는 저 사람들이 내 친지보다 중요하긴 어려워요. 남모르는 이들과 살아가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고려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야 돼. 우리는 그래야 돼. 대단하죠. 우린 농경을 위해 진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농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군집의 심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은 군집을 이룰 수 있어요. 다만 서사, 신화, 법, 처벌, 윤리, 사회구조, 계층 되게 짜증스러운 잡다스러운 많은 것들이 필요할 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천장의 한쪽에는 내 아이를 올려두고 다른 한쪽에는 인류 전체를 올려놓아도 기어코 내 아이 쪽으로 천칭이 기울고야 맙니다. 이러한 다정함, 내 집단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정함은 언제나 군집에 대한 위협이 되죠. 인류가 몇만 년 동안이나 군집을 이루지 않았던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 인류는 다정했는데도 군집을 이루는데 성공했어요. 다정함만으로는 150명을 넘을 수 없었는데도 성공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인류 만세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내 생각에 농경을 위해선 사실 수만 명이나 군집을 이룰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할 환경은 딱 하나, 전쟁뿐이에요. 인류에게 이웃 마을이라는 거는 멸종한 대형 포유류의 대체품이었던 것 같아요. 탐스러운 식량 덩어리, 고칼로리 식품 덩어리 이런 거. 여전히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건 인간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군비 경쟁, 즉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놓이면 적절한 규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다다익선이 되죠. 인구수가 많은 마을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국가가 되죠. 이제 국가가 탄생합니다. 1부 비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비판은 좀 짧을 거예요. 안녕.